최근 코스피가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국내 배당 ETF로 알려진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국내 부동 1위의 배당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키움 고배당의 경우 올해 수익률만 봐도 5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의 성과만 봐도 올해 기준으로는 환율의 영향으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국내 ETF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당 ETF의 경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는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과거 무려 8년간 긴 횡보를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수익률이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 성과니까 배당금을 빼면 주가는 거의 제자리였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인 거죠. 과거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낮은 주주 환원율을 보였기 때문에 성장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드디어 국내에도 좋은 투자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을 시도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부양했다고 봐야겠죠. 흔히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배당일 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행위인데요. 이 주주 환원이라는 건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은 현금 배당액과 자사주 매입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만약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스스로 매입하고 소각까지 한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결국 시가총액은 그대로일 거니까 주당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즉 배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자사주 매입은 주가의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사주 매입 기업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죠.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실제 버핏의 발언들을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행위가 배당금보다 주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절차를 거쳐 부양된 주가는 세금의 효율성 또한 좋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배당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 또한 이러한 주주 환원이라는 큰 틀의 구조가 좋아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배당 ETF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품이죠. 주주 환원이라는 큰 주제에서 배당이라는 요소만 고려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바로 에이스 주주 환원 가치주 액티브입니다. 앞선 상품들은 배당이라는 요소만 고려했다면 이 상품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까지 같이 고려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주로 주주 환원을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당 성장률만 취급하는 다른 종목과는 달리 주주 환원 성장률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와 구성 종목 상위 10개를 비교해봐도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겹치는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할 뿐 아니라 금융주의 비중도 굉장히 적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섹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 고배당주의 경우 금융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에이스 상품의 경우 소비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고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금융섹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우려스러웠던 분들이 대안으로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이 ETF의 성과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플러스 고배당주나 코덱스 200에 비해 조금은 뒤처진 성과를 보이지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에 비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차트로 비교해보면 지난 1년간 대부분의 기간에서 배당 ETF나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주가 많이 속해 있는 배당 ETF가 급등한 탓에 조금은 역전된 수익률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최근 증시의 급등과 상관없이 비교적 꾸준히 우상향했던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TF의 특징은 저평가된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주주 환원을 하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게 컨셉인데요. 액티브 ETF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운용 전략이지만
구성 종목들이 너무나 생소해서 제가 운용사에 직접 문의해 보았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이 주주 환원을 단순히 많이 해주는 기업인지에 대한 물음에 현재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주주 환원율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실 것 같았지만 그냥 물어보았는데요. 유독 세아 제강이 구성 종목에 많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친절히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향후 성장주로 도약한다는 기대감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배당률과 배당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금융섹터, 특히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중소형주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받은 내용이었고요. 구성 종목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서 기초 요건을 통과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가치스코어 상위 500 종목을 선정하는 비교 지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여기에서도 소수의 기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참고 데이터로 보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당 종목의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비교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를 봐도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지수 대비 상당히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약 30여 개로 구성된 이 종목들이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들이 많지만 직접 펀드 매니저분께서 분석하고 발굴해내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액티브 중에서도 진정한 액티브 ETF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ETF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출시 이후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수익률 측면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MDD가 상당히 우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주의 형태가 많다 보니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당의 경우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주가 대비 약 3% 수준의 시가 배당률인 상태이고요.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배당 성장률입니다. 23년 배당의 경우 22년 말에 등장한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올해 지급한 500원의 배당은 24년도 대비 약 3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 완벽한 ETF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ETF를 투자하시기에 앞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액티브 ETF인 만큼 높은 비용 수준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인기가 좋은 플러스 고배당주나 코덱스 금융 고배당 커버드콜 종목을 봐도 0.5%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반면 오늘 말씀드린 상품의 경우 0.83%로 높게 책정되어 있죠. 타임폴리오에서 운용하는 상품 또한 액티브이기 때문에 1%에 가까운 비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더라도 수익률만 좋으면 사실 큰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점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 상품의 경우 최근 투자자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나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같이 월배당 형태가 아닌 연배당 방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경우 현금 흐름을 위해서라면 매매 차익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매매 차익의 경우 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배당 소득세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덱스 금융 고배당 커버드콜 상품처럼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보유기간 과세는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에 작은 것에 대해 15.4%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ETF의 사례로 이 단점이 얼마나 클지 혹은 작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1월 이 ETF의 시장가는 1195원이었습니다. 당시 과표 기준가는 1152원이었고요. 현재 시장가는 16,74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과표 기준가가 1205원으로 비교적 크게 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 작은 것에 대해 15.4%를 과세하니까 53원에 대해 15.4%를 과세하게 되겠죠. 주당 8원 정도의 과세가 책정됩니다. 전부 비과세가 되는 플러스 고배당주와 같은 상품에 비해 단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세금적인 측면은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88번 영상에서 배당락의 영향으로 배당과 매도가 실질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점을 이 ETF에 대입해서 본다면 비교적 배당률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차익 전략으로 가기에 무리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ETF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배당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배당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정책이 강제적인 주가 상승 또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배당 분리 과세의 혜택과 자사주 소각의 효과까지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주주환원 ETF에 투자한다면 배당 ETF만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ETF는 배당만을 고려한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주주환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폭넓은 보상이 기대되는 상품이고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강제적인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가치주의 성격이 많은 영향으로 주가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기존 금융 섹터에 쏠려있는 배당 ETF와 혼합 투자 시 궁합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 특성상 높은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연간 1회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인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매 차익 전략을 써야 하지만 아주 약간의 추가 세금이 붙는다는 점 또한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몬이었습니다.